아, 또 그 소리?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꼴도 보기 싫어라는 그 말을 이 씨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말한 거니? 어머니 꼴도 보기 싫다고요? 시어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뭐가요? 시어머니 대접을 받고 싶으시면 손주라도 봐주시면서 말하시던가요? 내가 손주 안 봐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니. 그게 미안해서 너희 차도 사주고 매번 용돈도 주고 내가 이 이상 어떻게 더 해야 하니? 또 핑계 대신다. 그냥 솔직히 말하세요. 손주 보기 싫으신 거잖아요. 싫으면 또 어떻고? 내가 이 나이 먹고 몸도 힘든데 손주 꼭 봐줘야 하는 법이라도 있어?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보기 싫은데 봐야 하는 불편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또 손주는 안 봐주시고. 순 안 좋은 거밖에 없네요? 솔직히 손주도 안 봐주는 어머님을 제가 왜 보기 싫은데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꼴도 보기 싫었으면 진작에 말하지 그랬니? 그랬으면 결혼할 때 집이고 차고 지원 안 해주고 남처럼 지냈을 텐데 말이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그 소원 내가 들어주마.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1세 이영심 씨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이 씨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손수장을 보고 밥을 짓고 한겨울이면 남편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언뜻 보면 평범하고 조용한 노부부의 일상처럼 보이지만 이 씨의 인생에는 누구도 몰랐던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 씨에게 있어 첫 번째 결혼은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였습니다. 젊은 날 첫 남편과의 결혼은 축복이라기보다 고된 선택이었죠. 첫 번째 남편은 결혼 초부터 술에 의지했고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큰 소리를 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외박이 잦아졌고 이 씨는 아이를 안은 채 어두운 골목을 기웃거리며 그를 기다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느 날부턴가 종종 다른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을 조용히 따라가 봤고 밖으로 돌던 발길은 결국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속이 문드러져도 이 씨는 이게 다 내 팔자려니 했습니다. 아이를 아버지 없는 자식 만들 순 없지. 그런 생각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세상 눈초리도 무서웠고 무엇보다 아들을 위해 버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남편이 술에 취해 어린 아들에게 손을 들은 그날 이 씨는 아이를 끌어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으로 이혼을 결심했고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의 인생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하고 식당 주방, 시장 포장일, 밤에는 건물 청소까지. 힘겨웠지만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씨는 40을 훌쩍 넘겨서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 씨의 지난 삶을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걸어온 길을 대견하게 바라봐 주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책임질게요. 지금까지 참 고생 많았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씨가 혼자 키운 아들을 마치 제 자식처럼 대해준 것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함께 갔으며 대학 등록금까지 내주었습니다. 이 씨는 그런 남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랐습니다. 남들이 보면 실제 부자지간이라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랑 아들이 많이 닮았네요.
그럼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담지요. 우리 아들은 제 자랑이에요. 그 말에 이 씨는 목이 매곤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던 때 마음 한켠이 처음으로 따뜻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잘 자라서 대학도 졸업하고 여러모로 성장했고 이 씨의 생활도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남은 걱정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나이 40 가까운 아들 현무는 여전히 혼자였고 이 씨는 그게 내 탓은 아닐까, 어릴 적 불우했던 환경이 아이를 망쳐놓은 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가끔씩 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39,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데리고 온 날, 며느리 지영이는 이 씨의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이겨내셨는지 존경스러워요. 그 모습에 이 씨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 아들이 참 좋은 사람을 잘 만났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결혼식 후 이 씨는 지금의 남편과 함께 힘들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을 아들에게 조건부 증여로 내어주었습니다. 그 조건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외면하지 않을 것. 단지 그뿐이었죠. 아들은 이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희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이 씨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복 받았어요. 아들도 이렇게 잘 자랐고, 며느리도 착하고. 남편도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 우리도 마음 놓고 늙어갈 수 있겠네. 이 씨는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결혼 1년 후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이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며느리가 수줍게 말하자 이 씨는 벌써 눈치를 챘습니다. 혹시 임신했니? 네, 맞아요. 어머님,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그날 이 씨는 온종일 들떠 있었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쁨, 가족이 생긴다는 설렘. 이 씨는 남편과 함께 이런저런 준비를 하며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손주인데, 우리가 손주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많이 사줘야겠어.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의 일들이 이 씨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종종 찾아와 힘겹게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요즘 진짜 정신이 없네요. 어머님,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아이가 밤잠을 안 잔다며 새벽에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 주말이면 어머님 오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라는 말로 은근히 손주를 봐달라는 신호를 주곤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서 서준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드네요. 안사도는 안 되신다니? 그게 저희 오빠네 애를 먼저 봐주고 있어서 이 나이에 2명까지는 힘드실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남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당장은 손주를 오래 봐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씨보다 10살이나 많은 남편은 건강이 많이 쇠약해졌고 그녀가 없으면 일상조차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간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이 씨는 매 끼니 약을 챙기고 병원 스케줄을 조율하며 남편을 돌보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육아의 고단함도 이해했기에 이 씨는 미안한 마음으로 1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넸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손주는 못 봐줄 것 같네. 미안하다. 대신 이 돈으로 뭐 필요한 거 사고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만 하렴. 그 말에 며느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이 씨는 그래도 이해해 주는구나 싶어 마음 한구석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해 선물하며 아이 키우면서 대중교통은 힘들잖아라며 챙겨주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무야, 며느리가 아이 키우느라 고생이 많은 것 같으니까 너도 더 신경 써주고. 알겠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아들은 고마워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며느리의 태도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주일 일에서 2번 자신의 잠을 줄여가며 아침에 아들 집에 가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 청소까지 하며 며느리가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이것들은 다 해놓을 테니까 너는 쉬어. 하지만 며느리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 좀 정리해 주세요. 어지러워서 보기 싫어요. 설거지할 때 그릇 좀 제대로 닦아주세요. 물때 자꾸 남아있네요. 마치 가정부라도 된 것처럼 이것저것 지시하는 말들이 늘어갔습니다. 집에 가면 예전엔 차라도 한 잔 타오던 것이 이제는 현관에서 인사를 하고도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 씨가 오랜 시간 집안일을 하고 목이 말라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려 하자 며느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물은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냥 수돗물 드세요. 식탁 위에 있던 과자 하나를 집어들자 며느리는 말없이 이 씨에게 눈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과자 봉지를 확 잡아당기며 다른 곳에 치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서준이 간식이에요. 그런 시선과 행동을 느낄 때마다 이 씨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단지 손주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전화를 걸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목소리는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은 왜 일도 없는데 쓸데없이 연락하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에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그냥 우리 서준이가 뭐 하고 있나 싶어서. 손주도 안 봐주시면서. 어머님은 우리 서준이가 미우신가 봐요? 다른 할머니들은 친손주라고 하면 매일 업고 다니시던데. 며느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저거 챙겨주시는 건 고마운데 솔직히 저 너무 서운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고 가만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서러웠던 건 시댁 사정을 뻔히 아는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손주를 미워해서 안 봐주는 줄 아나?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동안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허탈했습니다. 남편이 이 씨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아니에요. 이 씨는 남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대답을 피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의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모였고 조촐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우리 서준이도 할머니 생신 축하한다고 해볼까?
아들이 손주를 안고 말하자 서준이가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쳤습니다. 그 모습에 이 씨는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 좋은 분위기도 잠시. 남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며느리는 돌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많이 편찮으시고 어머님도 지치실 텐데 요양시설 알아보는 건 어떠세요? 마치 남편이 자리를 비우길 기다렸다는 듯이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꺼낸 순간 이 씨는 순간적으로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니? 그리고 며느리가 아들을 노려보자 옆에 앉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래, 엄마. 아버지도 나이가 벌써 80이 넘으셨어. 그냥 시설에 보내는 것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생일날 그것도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러자 며느리가 웃으며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도 우리 서준이 봐주실 시간 생기시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아버님 돌보시느라 바쁘시다고 하시는데 결국 저희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다 해주는 걸 저희만 못 받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이 씨는 참지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 같은 날 꺼낼 말이니?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너희를 부른 거 아니다. 그런 말 할 거면 다 나가라. 갑작스러운 이 씨의 폭발에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그냥 제안한 거잖아요. 제안? 이게 제안이야? 내 생일날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며느리도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내 생각했으면 이런 말 안 했을 거다. 그 말에 일제히 모두가 조용해졌고 이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나가. 오늘은 더 이상 얼굴 보기 싫구나.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서준이를 안고 집을 나갔습니다. 멍하니 조용해진 거실에 혼자 앉아있던 이 씨는 식지 않은 음식 냄새에 눈시울이 시큰해졌지만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를 문 밖으로 쫓아낸 그녀는 그날 밤 내내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내쫓는 건 너무 심했나? 아들도 며느리도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서 하소연한 거겠지. 실제로 그럴 마음이었겠어? 그래, 내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 씨는 억지로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해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씨는 연락이 없더라도 먼저 전화에 안부를 묻곤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날은 분위기를 망쳐서 정말 죄송했어요. 정말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딱 하루만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이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 그날은 나도 말이 좀 심했지. 손주 봐주고 다시 며느리랑 이야기해봐야겠어. 이 씨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을 몇 시간만 맡아달라 부탁했고 손주를 보기 위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있었고 며느리도 잠깐 모임이 있다고 나가 있었습니다. 이 씨는 거실과 부엌을 치우고 아기 장난감을 정리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괜스레 방 안정리까지 나섰습니다. 안방 옷장을 닫으려다 문득 낯선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요양원 홍보 팸플릿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전단지인가 싶었지만
옆에 놓인 수첩을 펼친 순간 이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안에는 요양시설 입소 계획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병상 가격 비교부터 위치, 식단, 입소 우선순위까지 각 시설에 대한 비교, 비용, 거리, 진료 과목, 체크리스트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 곳곳에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 시아버지 상태 악화 시 빠르게 어머니 설득이라며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날짜 전까지 진행 완료할 것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는 가슴 안쪽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체 이 많은 걸 언제부터 준비한 거지? 그날 말만 꺼낸 게 아니라 며느리는 진심이었구나. 이미 진행 중이었던 거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씨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빨리 집으로 와라. 며느리도 같이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은 다소 불편한 얼굴로 도착했습니다. 이 씨는 식탁에 수첩과 팸플릿을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설명 좀 해보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준비까지 다 했더구나. 이거 무슨 뜻이니?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냥 친구 대신 요양원 알아봐 준 거예요.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이 씨는 수첩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시아버지 상태 악화 시 빠르게 어머니 설득이라고 써져 있잖아. 이 와중에 거짓말까지 하는 거니?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는지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아버님도 많이 편찮으시고, 사실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이게 나쁜 선택이에요? 이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걸 왜 내 상의도 없이 네가 결정하니? 그래 놓고 나를 위해서 그러는 척 하지 마라. 지금 손주 봐줄 사람 없어서 시아버지 요양원 보내고 나보고 손주 봐달라고 하려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이 씨는 멍하니 그 말을 듣다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너는 시어미 사정 뻔히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때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돌리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또 그 소리?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꼴도 보기 싫어라는 그 말을 이 씨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대로 멈췄고 다시금 물었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말한 거니? 어머니 꼴도 보기 싫다고요. 지금 시어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요즘 세상이 바뀌었어도 며느리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뭐가요? 시어머니 대접을 받고 싶으시면 손주라도 봐주시면서 말하시던가요. 내가 손주 안 봐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게 미안해서 너희 차도 사주고 매번 용돈도 주고 내가 이 이상 어떻게 더 해야 하니? 또 핑계 대신다. 그냥 솔직히 말하세요. 손주 보기 싫으신 거잖아요. 싫으면 또 어떻고? 내가 이 나이 먹고 몸도 힘든데 손주 꼭 봐줘야 하는 법이라도 있어?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보기 싫어도 봐야 하는 불편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또 손주는 안 봐주시고 안 좋은 거 밖에 없네요? 며느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은요? 저한테 남보다 못해요. 그 순간 이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망설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꼴도 보기 싫었으면 진작에 말하지 그랬니? 그랬으면 결혼할 때 집이고 차고 지원 안 해주고 남처럼 지냈을 텐데 말이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그 소원 내가 들어주마. 그제야 옆에서 눈치를 보던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현무야, 솔직히 아내 말 틀린 말 없어요. 적어도 너는 며느리가 그러면 말렸어야지. 아버지가 너 친자식처럼 키워주고 결혼할 때 너 잘 되라고 가진 돈 다 지원해줬잖아. 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자식한테 그걸로 빚 갚으라는 것처럼 구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 거야. 내가 손주 봐주는 것도 아버지가 너희 결혼할 때 지원해준 것도 다 당연한 게 아니야. 너희 생각 잘 알았고 이제 정말 끝이다. 너희 말대로 어디 한번 남처럼 지내보자. 그 말을 남기고 이 씨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내자.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이 씨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믿음, 가족에 대한 기대, 며느리를 향한 애정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 씨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 씨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기로 말입니다. 이 씨는 그날 바로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수년 전 작성해둔 조건부 증여 계약서 사본을 꺼냈고 생활비 이체 내역, 며느리에게 지급한 차 구입비 명세, 심지어 손주 출산 전후로 건넨 축하금 내역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이 씨가 모든 기록을 남겨온 건 어쩌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끝내는 날이었습니다. 이 씨는 다음 날 곧바로 증여 무효 소송과 부양 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법무사는 이 씨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조건부 증여였고 부양 의무 불이행이 명확하니까요. 정말 그런가요? 네, 특히 요양원 계획서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어머님 몰래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신뢰관계 파탄의 증거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아들과 며느리 앞으로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이 창백해진 제이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소송이라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원한 거잖아. 남처럼 지내자고 했으니까 법적으로 남처럼 정리하는 거야.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도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너희 입으로 직접 말했잖아. 꼴도 보기 싫다고? 그만 깔끔하게 정리하자. 재판날 법정은 조용하고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고 며느리는 검정색 정장에 깔끔하게 머리를 묶은 채 단정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한 표정 뒤로 불안감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진술대 앞에서 며느리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와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그것이 곧 증여를 무효할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운하신 부분이 있다면 시댁에 사과드리고 잘 풀고 싶어요. 하지만 이 씨의 변호사는 준비한 서류를 꺼내 보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효도와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계부내역, 통장 입출금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빠짐없이 모아 제출했습니다. 지속적인 생활비 지원 내역,
남편 간병 중이라는 진단서, 아들 결혼 당시 지출 내역,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요양시설 준비에 대한 메모와 계획서. 이것이 며느리가 작성한 요양원 입소 계획서입니다. 저 몰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고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 이 씨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녹음이었습니다. 이제 이 녹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녹음기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꼴도 보기 싫다고요. 며느리 입장에서 어머니는 보기 싫어도 봐야 하는 불편한 존재잖아요. 그렇다고 또 손주는 안 봐주시고. 순 안 좋은 거 밖에 없네요. 어머니는 저한테 남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 순간 법정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고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도 더 이상 변론할 여지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편 이 씨가 제출한 자료들은 완벽했습니다. 조건부 증여 계약서, 부양 조건, 그리고 그 조건들이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모든 것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했고 잠시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건부 효도를 전제로 한 증여이므로 부양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바. 증여를 무효화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 측 부담으로 합니다. 이 씨의 증여 무효 청구를 인용하며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일부 손해배상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눈을 감고 주저앉았고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우리 서준이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주세요. 네? 저희가 잘못했어요. 예전에 시집살이 당했을 적이 생각나서 며느리한테 과하게 잘해줬더니 아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더구나. 서준이는 너희가 알아서 키워. 너희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 정말 남처럼 살자꾸나. 그 말을 마친 뒤 이 씨의 표정에는 미련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모두 집과 차량을 잃었고 생활비 반환금으로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건 이 사실이 소문으로 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에서 이미지가 실추되어 계약이 해지되었고 아들은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승진이 누락되기까지 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시어머니에게 고소당한 며느리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며느리는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한편 이 씨는 남편과 함께 조용한 소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공기 좋은 언덕 위 작은 정원이 있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공기가 참 좋네요. 남편이 정원의 꽃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네와 법적 분쟁이 끝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서인지 남편의 몸은 전보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남편은 걷기 운동을 다시 시작했고 이 씨와 가끔 시장에 같이 가고 산책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부부는 정원을 가꾸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씨는 오랜만에 진정한 안식을 느꼈습니다. 몇 달 후 이 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결국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한테 너무 경제적으로 의지하다가 모은 돈도 없고 무엇보다 서로 내 잘못이네 하고 싸우다가 사이도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소식을 전해준 지인의 말이었습니다.
이 씨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건 나 때문이라고 착각했지만, 아니야, 전부 아들이 선택한 결과지.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나도 자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쩔쩔매던 시절이 있었지만 자식이든 부모든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해.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이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야.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살 거야. 그날 저녁 이 씨는 남편과 함께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부터 취미 활동이라도 시작해 볼까요? 꽃꽂이나 서예 같은 거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네요. 자식들 눈치만 보며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봅시다. 이 씨는 이제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남편과 함께 진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 씨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당당하고 주체적인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던 상처들을 뒤로하고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